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설명회를 대치동에서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다닌 그 어떤 설명회보다 어머니들이 열심히 들으세요. 지금 저 시작할 때 앞에 있었는데, 보통 처음에 왜 설명회 시작하실 때 어머니들 되게 경계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어머니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작부터 막 원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러면 어머니들이 네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셔서, 네, 약간 오늘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훨씬 더 좀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이거 너무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되게 속상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진짜 아이들의 시험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 재학생, 재수생들을 같이 가르치니까 재수생들은 정말 시험에 많이 길들여진 아이들인 거죠. 매달 시험을 보니까요.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얻은 시험 기회인데 그 시험마저 이제 못 보게 된 거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고, 또 막 수능 미뤄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그저께 상담한 친구도 북일고에서 전교권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요즘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집에서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싸우게 되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트러블들이 생긴다. 자기 너무 요즘 슬럼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널 제일 힘들게 하니? 핸드폰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애들이 속으로 다 그런 생각해요. 핸드폰 절대 하지 말아야지. 공부 방해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나한테 줘. 예? 네가 자꾸 한다며. 나한테 맡겨.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해보고 찾아가라. 그래서 걔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네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선생님 저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그래서 그래 어디 전화할 건데? 엄마한테요. 라고 말하면서 씩 웃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크면 좋겠다. 저희 아들이 18개월이거든요. 네. 그렇게 클까요, 어머니? 정말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아이들이 되게 생각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3월 학평에 대해서도 그렇고, 온갖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말씀에 앞서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가르친 학생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그 편지에 애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3 때 저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목표 달기 어디야? 저 원래 말투가 되게, 지금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 말투고요. 원래 말투는 엄청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야 목표 달기가 어디냐? 이랬더니 저요 중앙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왜? 사실 중앙대 좋은 학교고 저희 부모님도 중앙대를 나오셨어요. 저는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학생은 훨씬 그 아이의 이미 성적대가 중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더 높게 잡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요? 야, 넌 그 이상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애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중앙대보다 더 낮은 학교가 나왔어요. 국어는 되게 잘 봤어요. 수학이 이제 B끝을 했죠. 그래서 자기는 그 대학을 가겠대요. 선생님 저 그냥 점수 맞춰서 이 학교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놀라서 앉아봐.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하고 저차저차 하다. 선생님은 너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선생님은 정말 네가 딱 1년만 재수를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남의 인생에 1년 더 하라고 조언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싫대요. 자기가 이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냐요, 재수해서.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재수해서 그 대학도 못 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대학은 보내줄게. 믿어. 해. 그렇게 해서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대를 다니고 있어요. 잘 봤죠? 그래서 그 친구가 편지에 그걸 썼더라고요.
전 그 말이 되게 뭉클했어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믿어줘서 자신의 가능성을 더 믿어준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진짜 가능성이 많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막 시험 분석하겠죠? 이번 시험 어땠고 몇 점이었고 몇 점이었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네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 점수를 받아들이는 너의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댁에 가셔서 당연히 저보다 훨씬 선배시니까 훨씬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이제 선생님의 입장이니까 네, 그런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에 대한 믿음 가지실 수 있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험 이야기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번 시험의 전체 난이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아이가 어땠대요? 시험이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지금 한번 바로 이야기해볼까요? 애기야, 고3이야? 시험 어땠어? 그냥 그랬어. 맞아.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현강에서 물어봤거든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 많은 애들 중에 10%가 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난이도가 평이했는데요. 어머니들이 약간 난이도가 평이했고,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평이했다 라는 걸 써드렸는데, 정보량이 많은 지문? 어떤 느낌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표지 뒷장 한 번만 잠깐 넘겨봐 주시겠어요? 글씨 너무 잔잔하죠? 이게 비문학 첫 번째 지문이에요. 16에서 21번 지문. 엄청 길죠? 눈으로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한 면에 거의 대부분이 지문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읽고 뒷장 넘겨주세요. 뒷장 넘겨주시면 18번 그래프 나오죠. 지문에도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도 막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리고 20번도 보시면 뭔가 숫자가 마구 나와 있죠. 100만 원, 10만 원,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가 엄청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비문학만 뽑아온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컴퓨터는 0 또는 1로 라고 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 보이시나요? 네네네. 그 지문, 기술 지문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뒷장 넘겨주시면 뒷장에 또 중간에 31에서 35번 문제 보이시죠? 통증은 하고 블라블라 나오는 과학 지문.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총 3개가 출제됩니다. 네, 총 3개가 출제되는데, 자, 어머니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이거 그냥 찍어봐 주세요. 제가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지문 3개를 눈으로 쫙쫙 스캐닝만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은 지문을 3개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제가 30초 후에 여쭤볼게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3개의 지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지문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문, 아이들, 내가 학생이라면 난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지문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기술 지문 손들어 주세요. 네. 과학 지문 손들어 주세요. 네. 너무 되게 신기하게 잘 맞추시네요. 일단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다고 말하는 거의 없어요. 학생들은 이 2개 지문 중에서 나뉘는데, 제가 이걸 어머니들께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제가 3월 학평이 인터넷에 다 떴잖아요. 제가 재수생 학생들도 다 풀어라고 시켰거든요. 재수생과 재학생의 반응이 달라요. 재학생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고른 지문은 경제 지문입니다. 그리고 재수생 친구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고른 지문은 기술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시험이 몇 점이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번 시험이 몇 점이었다 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험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이들 가르쳐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재수생 친구들은 작년 6월 모의평가에 경제지문이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경제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7월 교육청에도 경제지문이 나오고요. 아이들 9월 모평을 대비해서 계속 경제를 열심히 했겠죠? 9월 모평에는 안 나왔어요. 법이 나와서 아이들이 더 멘붕이었죠? 10월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 수능에 BIS 경제지문이 나왔죠. 아이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 경제지문을 나중에 지금 보시면 제가 시간 제한상 지금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경제지문이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학생들은 글이 어려워요. 글을 보는 눈이 아직은 연습이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길고 너무 파악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 글이 재수생들한테는 쉽게 느껴졌던 이유가 글의 구조가 간단해요. 글의 구조가 간단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병렬식 구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얘 종류에는 이거 있어. 일단락에서 종류를 하나 설명해요. 종류를 설명하고 나서 근데 이런 효율의 종류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라는 걸 단락 끝에 설명하거든요. 그럼 1단락의 종류 3가지가 나왔죠. 2단락의 마지막에 이거 하는 구조에는 이거가 있어 라고 3개가 단락의 마지막에 나와요. 종류 3개가 단락 마지막에 나오니까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죠. 3단락에서 또 단락 여기 즈음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약간 글을 읽을 때 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이랬어 라고 글이 시작되면 분명히 이 글은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이건 평가원이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주장했어. 그럼 당연히 시간이 지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가 나왔어 라고 종류 3개가 나와요. 그 글의 구조, 총 9개의 병렬식 구성이 이어지는데 그게 글의 구조가 숨어있지 않고 너무나 눈에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되어 있는 재수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지문이 어렵지 않은 거죠.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뭐를 뭐로 나눌까, 뭐를 뭐로 나눌까, 뭐를 뭐로 나눌까 이 공식들이 분자분모로 나뉘어 있는데 이건 경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익숙한 재수생들은 경제지문을 어려웠니? 시간이 걸리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술지문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뒷장 한번 지문 잠깐 또 보실까요? 기술지문 10면을 보시면 이 기술지문의 경우에는 이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지문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문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런데 29번 보기도 보시면 보기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아까 본 지문에 비해서 보기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죠, 어머니. 근데 이 보기에서 숨어있는 출제, 낚시질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만 잠깐 읽어볼게요. 29번 문제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를 사용하여 4-7을 계산한다. 나는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2의 보수를 이용하여 -3, -4를 계산한다. 가는 1의 보수고요. 나는 2의 보수예요. 그리고 가의 4-7, 가는 양수고 -7은 음수예요. 이 양수, 음수 구별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번에서 5번을 내려가 보시면 숫자가 또 다 달라지죠. 네, 저 좀 봐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러니까 이건 정말로 계산을 해서 사고 과정을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라는 걸 재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풀고 틀렸죠. 네, 근데 재수생들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거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아이들 원래 국어는 그렇거든요.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해도 망할 수 있고요. 망했다고 생각해도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 중 무엇이 정확했냐? 뚜껑을 열어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 베스트는 뒷장 넘기시면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가 이번 시험 오답률 베스트 1번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상위 1%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 문제가 이 보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삐리리로 표현된 삐리리가 이해 보수에서는 삐리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기준을 못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30번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앞장의 29번 문제예요. 이게 오답률 베스트 1, 2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답률 베스트 3번은 18번 문제예요. 경제 문제. 아까 어머니들께서 보셨던 그래프 문제. 그리고 오답률 4위가 20번 문제. 계산해야 되는 보기 문제. 계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 5가 뒷장을 넘겨주시면 34번 과학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문제는 모두 비문학이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해하시겠죠? 네. 어머니 잠깐만 저 좀 봐주세요. 네. 항상 이 지문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지문은 다시 나오지 않아. 하지만 이 지문에서 사용했던 방식들이 다시 나오는 거야. 매력적 오답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 글을 구성하는 방식, 지문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찾는 방식,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되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경제 지문은 항상 뭐를 뭐로 나눌까? 글자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자분모로 바꿔놓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편한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글자로 두는 것보다 그래프나 그림으로 바꿔놓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건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어머니들께 나눠드린 이제 자료도 봤어요. 앤서 그 수석 매니저들인가? 아이들 뭐라고? 멘토들. 멘토가 쓴 국어 내용이 제가 쓴 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친구도 그렇게 써놨다고요. 아, 이런 거는 그림이나 그래프로 바꿔놓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편해요. 느끼는 거죠. 학생들은.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텍스트가 어머니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가장 좋고 가장 유의미한 텍스트가 기출이에요. 저희가 흔히 기출이라고 하는 건 평가원에서 만든 시험, 평가원 1년에 3번 시험 출제하죠. 6월, 9월, 수능. 이 3개의 시험을 가지고 만든 평가원 기출 문제가 가장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텍스트입니다. 단, 아이들이 기출을 그냥 풀어요. 안 돼요. 아이들이 기출을 통해 해야 되는 건 저런 글의 구조를 찾아내는 연습과 훈련, 문제를 보는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혹시 어머니들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하지만 와닿진 않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넣어놨어요. 시험지 뒤에 넘겨주시면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 있죠. 네, 이건 이번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저희 조교가 쓴 거예요. 네. 참고로 이 친구는 재작년 수능이 1컷이 88이었죠. 예. 재작년 수능에서 국어 하나 틀린 친구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도 국어 하나 틀렸어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너는 왜 하나 틀리냐고 저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계속 연습과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 읽고 나서는 이 생각해야 돼. 이 말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그 사고 과정들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 어머니들께서 집에 가셔서 너가 읽은 거랑 한번 비교해 봐봐. 아이들이 전략 없이 지문을 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뒷장을 넘겨주시면 3페이지 제 그 자료에 뒷장을 넘겨주시면 문제 해설도 제가 써놨죠. 문제 해설도 제가 써놨고요. 요 부분 보시면 조금 더 도움되실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이 자료에 3쪽이라고 쓰여있는 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3쪽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보시면 17번 문제 해설되어 있는 네. 찾으셨죠? 17번 문제 해설되어 있는 부분에 3. 오답을 고른 이유 맨 밑에 덩어리 보이시나요? 네,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과 한 4월, 5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이 이 선지를 왜 골랐지? 근데 왜 아니지? 어떤 걸 어떻게 주의해야 되지?까지도 분석을 하는 거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약간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위권 아이들은 국어 시험을 보고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사고 과정을 이렇게 다 써놓은 자료니까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쭉쭉 넘겨서 읽어보시다가 15페이지 한 번만 펴봐 주시겠어요?
15페이지 보시면 정답률 나와 있죠, 언니.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어머니들 모시고 혹은 학생들 데리고 설명회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막 되게 고생해서 막 오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라도 저거는 우리 애한테 시켜봐야지. 저거는 꼭 이렇게 해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답률표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요건 약간 메모가 필요하실 거예요, 언니. 공간 확보해서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 이 정답률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 자신 분석하기입니다. 나 자신 분석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머니들께 쓰시고 다음 설명할게요. 예. 쓰시고 계셔가지고. 네. 나 자신 분석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시험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정답 퍼센테이지예요. 네,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내가 고른 게 몇 프로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 2, 3, 4, 5번의 퍼센테이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 자, 저 좀 봐주시면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틀린 문제가 있을 때 그 퍼센테이지, 아이가 고른 퍼센테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거 왜 틀렸어? 엄마 실수. 근데 아이가 고른 선지가 전부 다 20%, 17%, 25%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럼 언니 그거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출제자의 트랩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이가 고른 선지가 죄다 2%, 막 3%, 막 이런 선지를 골랐어요.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첫째, 이 아이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한으로 바꿔나 뭔가 약간 순간적으로 눈이 잘못돼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더라 적절한 풀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막 문제 풀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나요. 아니면 정말 남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거나 굉장히 특이한 친구도 있어. 이거 왜 골랐어? 이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잠깐 앉아볼래? 쟤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이런 의심이 드는 되게 특이한 생각 구조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트랩에 걸려서 오답을 골라낸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어에서는 80% 이상, 기준점은 보통 80%로 잡으시면 돼요. 80% 정답률이니까요. 정답률이 80% 이하의 문항은 저희가 조금 틀릴 수 있었을 법한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답률이 80% 이상이란 이야기는 전국에 웬만큼 눈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은 문제인데 우리 애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80%가 보통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답률은 80%고 그 내에서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고른 선지들이 있겠죠? 그 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정답률은 80%고요. 선택지에서 아이들이 많이 골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은 10% 이상 나오는 선지는 아마 매력적인 트랩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선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1번을 말했는데 이미 이렇게 하면 1번만 꼭 하게 해주세요. 네. 하지만 분명히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스텝 2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텝 2는 매력적 오답 분석입니다. 이게 저희 기출로 다 하는 거예요. 평가 진짜 문제 잘 만들거든요. 매력적인 오답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력적인 오답 분석이라는 건 10% 이상 되는 선지예요. 10% 이상 되는 선지들을, 이게 되게 이상한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낚을 때, 매력적인 오답을 고를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평가원에 들어간 친구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일 어려운 게 답 만드는 것보다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거래요. 답은 쉽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매력적인 오답은 아이들이 우리말인데 다 읽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내야 되는 선지인 거잖아요. 그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학생들이 10% 이상 골랐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를 왜 골랐는지, 근데 왜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제 아이들한테 오답 정리 시킬 때 늘 시키는 게 있어요. 제 뒤에 나중에 붙여놔서 어머니들께서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요. 내가 틀린 그 문제 다시는 나오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린다. 이런 거죠. 수아, 실수를 해요. 다음번 어떻게 고칠 거야? 이제 실수 안 할 거야. 또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실수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저께군요. 제 현관 친구들한테, 걔는 그 토요일 친구군요. 1%반. 그 친구도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자사고에서 걔도 전교권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시험지를 가져와서 선생님 제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요. 이번 시험에서 이번 98점이거든요. 국어? 잘 봤잖아요. 근데 걔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98점이긴 한데 사실 저는 93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에서 이래가지고 제가 막판에 이 두 개를 고치지 않았으면 저는 93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 점수를 93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쑥쑥이가 너 같았으면 좋겠다. 쑥쑥이는 제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말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말했더니 네. 그래서 그래? 왜 그런데 이 문제를 이랬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래서 이 선지를 헷갈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는데요. 이래서 저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저래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요. 제가 기억하는 제일 충격적인 오답 정리에 현강 애들 오답 정리 걷거든요. 근데 제가 본 제일 충격적인 멘트는 이거였어요. 애가 실수를 하나 틀린 거예요. 몇 년 전인데 실수라고 하지 않겠다. 의사가 된 뒤 동맥을 자르고 실수라고 할 수 없지 않은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내가 막 엄청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열한 고민.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5에서 3을 올리기는 어렵지 않아요. 남들이 맞는 거 맞게 해주면 되거든요. 5등급 친구들은요. 어머니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정답률 80%대들 82% 틀렸고요. 78% 틀렸고요. 이런 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3에서 1. 더 어려운 건 2에서 1.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아들 하나가 더 맞으면 1등급인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6월, 7월, 8월, 9월 다가갈수록 그 한 문제가 안 잡혀요. 혹은 그 한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는 1등급. 근데 그건 정말 치열한 고민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좀 전에 써드린 이 방법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아이들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텍스트는 이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평가원이 만든 기출이겠죠. 저희가 기출을 공부한다는 건 지문을 읽는 방식, 그리고 글을 볼 때 저런 방식들을 함께 배운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면 띄워놓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네요. 등급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능의 1컷은 91점이었고요. 이번 학평의 1컷은 93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작년 수능이랑 비슷했던 시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번 시험 사실은 만약에 작년 재수생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요. 재수생들이 끼어들었을 때로 기준을 잡으면 이번 시험의 1컷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6점이에요. 재수생들 들어왔으면 등급 컷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네, 재학생들끼리 봤던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가 이 정도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역별로 큰 틀은 그냥 지금은 그냥 스르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요. 4번에서 7번 세트가
이건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어차피 전 아이들한테 말할 테니까 4번에서 7번 세트가 작년 9평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4에서 7번 세트를 요즘 없애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많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쪽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4에서 7세트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교수들이 좀 많아서 작년 9평에는 없었는데 결국 작년 수능엔 4에서 7이 나왔어요. 이번 3학년은 당연히 수능을 기준으로 하니까 4에서 7이 나왔겠죠. 문법, 만약에 아이가 문법을 틀린 친구가 있다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문법을 틀린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꼭 혼내주세요. 네, 다 맞아야 되거든요. 예. 정답률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73%, 74%란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공부를 한 아이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 난이도 이번에 쉬웠습니다. 아이들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물리적인 시간 잠깐 있으면 꼭 문법 정리 지금 바짝 문법은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네,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문학이 되게 신기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시가 현대시가 나왔는데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 전문항 비연계 출제입니다. EBS 연계된 거 단 1도 없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 표가 되게 재밌는데요, 어머니? 찍으실래요? 네. 큰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이거 안 나올 거라서. 네. 고전시가가 윤흥도 EBS에 수록돼 있는 작품이 윤선도의 만행이 수록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3월 학평은 윤선도의 견해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EBS에 윤흥길의 완장이라는 현대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3월 학평에는 윤흥길의 묘지근처라는 다른 소설이 출제됐고요. 이번에 EBS에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현대시가 나와 있는데 수능에서는 김현승의 5월의 환희라는 시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어떻게 출제됐는지? 뭐가 연계된 걸까요? 맞아요, 어머니. 작가가 연계됐어요. 작가 연계를 제가 아주 다른 말로 쉽게 바꿔드리면 연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왜 나왔는지를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수특 나오기 전부터 이미 출제진이 섭외가 돼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재수할 일이 없겠지만 내년부터 EBS 연계가 5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시작 전에 영상 제가 이제 소장님이랑 찍은 영상 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거고요. 혹시 못 보신 어머니들은 이투스 들어가시면 TCC로 제가 입시 바뀌는 거 찍은 영상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EBS 연계가 50%로 떨어지고요. 또 하나 더 간접 연계 그 50%로 떨어진 데에서도 간접 연계의 비율이 늘어들어요. 간접 연계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작가 연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3월 학평이 나온 게 아닐까. 하지만 6월 모평에는 연계가 많이 될 거예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쉽게 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출제진들은. 수능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문학에서 아는 작품들을 많이 출제해서 아이들이 문학에서 제가 지웠군요.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에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가장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9월에서는 EBS 연계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나왔네요, 어머니. 문법, 비문학, 문학.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잡고 꼭 개념 정리 시켜주세요. 네, 개념 정리 아이들 해야 돼요. 문법은 개념이에요. 사실 언어와 매체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개념 2개 바뀐 거 말고는 그냥 문법이랑 똑같아요. 개념 2개 바뀐 것도 아니죠. 명칭이 조금 바뀐 거 빼고는 그냥 문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정리 꼭꼭 시키세요. 우리 아이가 개념 정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뭘 보시면 되냐면 아이의 시험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법 문제의 5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린 친구 왜 틀렸는지 꼭 정답률표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른 선지가 몇 %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네, 문법 한 문제까지는 정말 아이의 말대로 쉴 수 있겠지만 2문제 이상 틀렸더라면 문법 개념 꼭 정리시켜 주세요. 문법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봤을 때 제일 빨리 가장 많이 올라요. 제가 심지어 7등급이었던 애가 한 달 만에 1등급이 나왔어요.
내신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제 전 애들 수강 후기도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되게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애들 글도 되게 많이 읽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법은 꼭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비문학은 기출문제 공부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출을 단순히 풀기가 아니라 꼭 분석시켜 주세요. 푸는 거 기출 풀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나 몇 번 봐가지고 답도 다 기억나. 그건 푼 거죠. 분석 아니에요. 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EBS 문학 작품 정리를 잘 해둬야 우리 아이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에서 쓸 수 있겠죠. EBS 강의, 제 강의 중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강의 중에 하나가 EBS 문학 강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시험장에서 정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기억나서 엄청 시간을 줄였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문학은 정리해두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뭐 표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하고 문제풀이 연습시키시고요. 비문학은 글구조 파악하는 훈련을 좀 시켜보시는 게 좋은데 글구조를 본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약간 모르실 것 같아서 어머니 약간 그 진한 핑크 색깔 한번 책 꺼내봐 주시겠어요? 애기 선생님 잠깐 한 번만 빌려줘. 고마워. 여기에 보시면 맨 뒤에 나와 있어요. 맨 뒤에 짜란. 네. 이 맨 뒤에 보시면 저희 형광 친구들이 이 글구조 도움 받았다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형광 아이들은 매주 이거 해와가지고 저희 조교들이 매주 피드를 써줘요. 그렇게 해서 이건 어차피 지문이 다시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문에서 사용됐던 글을 전개하는 방식. 잠깐만 저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보여드렸죠?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삐리리가 삐리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삐리리를 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 상황과 해결의 구조로 풀면 엄청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를 진짜 잘 찍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거 많이 골랐겠네, 이거 많이 골랐겠네 이런 분석을 하면서 보는데 사실 그 문제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 상황이니까 해결 방안 2의 보수가 나온 이유가 1의 보수의 문제 상황 해결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1의 보수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니까 0, 1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당연히 이거지 하고 전 그냥 이렇게 하고 풀었거든요. 근데 글의 구조를 보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글 구조 보는 연습들을 조금 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문학은 EBS 작품 대신에 이것 좀 해주세요, 어머니. 문학은 꼭 아이들한테 제가 진짜 많이 시키는데요. 자기가 먼저 분석하라고. 문학에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어차피 내가 아는 작품, 하나는 어차피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분석한 다음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교재를 볼 수도 있고요. 비교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자기가 먼저 분석할 수 있게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이 책에 있는 멘트도 저희 학생이 한 말이에요. 저 애들이랑 진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수를 한다고, 전 재수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뭉클하거든요.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일에 내 1년을, 시간을,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갈아 넣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학생이 이제 학생한테 위로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를 요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되게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달 야, 네가 만약에 1월 달이었으면 뭐 하는 게 좋았겠니? 너가 만약에 2월 달이었으면 뭐 하는 게 좋았겠니? 너가 만약에 3월 달이었으면 뭐 하는 게 좋겠니? 하고 매달 저희 아이들이 한 달씩을 골랐어요. 이번에 대학 간 친구들이. 그래서 그 써준 글들을 모은 거라서 아마 아이들이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점수는 수능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16페이지 펴주세요, 어머니.
16페이지 밑에 쪽수 쓰여 있죠, 어머니? 16페이지 보시면 2번 2020 학년, 2번 2020년이죠? 학년도가 아니라 연도면 3월 학평 제가 주목해야 될 10문제를 뽑았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10문제라는 건 엄청 간단해요. 그냥 정답률 좀 낮은 문제들 8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뽑았는데요. 잠깐만 저 좀 봐주시면 돼요. 이 표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오답 패턴이에요. 내가 틀린 그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틀린 애는 이런 부분에 사고가 엉켜서 여기를 틀렸을 거야. 이 부분에 사고가 엉킨 친구들 이런 걸 누락시켜서 오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진 평가원 기출들을 오른쪽에 넣었어요.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한 장짜리라서 별거 아닌 자료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고민해서 만드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일부러 그래서 PPT 화면으로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꼭 아이들한테 너 몇 번 틀렸어? 그래서 그거 모평 몇 번 풀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틀린 문제가 다시 안 나와도 같은 이유로 틀린다는 게 뭔 소린지 알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 오답 정리 해볼 수 있게 맨 뒷장 보시면 오답 과제장도 제가 첨부해 뒀거든요. 그래서 그 오답 과제장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학평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주목해야 될 10문제 정도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 정도는 좀 해볼 수 있게 공간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맨 밑에 주황색으로 써놓은 멘트 보이시죠? 네, 요거는 어머니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머니가 이 말을 공감하셔야지 아이들이 할 거거든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아이들이 오답 정리 잘할 수 있도록 네, 저도 당연히 학원 그리고 뭐 여러 인터넷 여러 공간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할 테니 네,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현강에서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내신이 잘 나오는 애들은 잘 나오는 애들대로 혼란이에요. 지금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범위도 불투명하고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불투명하고 그렇잖아요. 재수생 애들은 재수생 애들대로 혼란이에요. 왜 내가 재수할 때 이런 일이 생겨서? 왜 내가 수능 보는 2주가 또 미뤄져서?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이거 너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잖아. 너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네 마음을 바꿔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희가 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아이들이 흔들릴 때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탄탄하게 아이들을 잡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